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계 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만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덧붙였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에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가 110.6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물량이 LCD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2.6% 하락하는 등 디스플레이 경기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분석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올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한 8시 30분 전후로 해서 속보가 올라왔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라는 지금 정부의 뉴스였는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은 아직까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는 아닐 것 같고요. 악재로 작용을 할 줄 알았는데 악재로 물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정도로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일 3분기 GDP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4분기 한 0.89%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2% 성장률을 맞추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을 둘러싼 국내 이슈들도 그렇게 좋지가 못해서 투심이 살짝 위축되고 미국 증시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 장세에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테슬라 호재성 기사가 좀 나왔죠. 실적 자체가 호재인데 일단은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청사진이 그려졌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 또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 증시는 철저하게 종목 증시로 이루어졌고요.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개별 종목 장세에 이어집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발표했는데 둘 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를 저점 찍고 다음 분기부터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2거래일 연속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12만 원 초반대를 탈피하기 위한 움직임, 기아차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머지 업종들 전체적으로 지금 주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훨 날았죠. HLB 그룹주들의 일부 하락이 나옵니다. HLB 생명과학과 HLB가 지금 급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헬릭스미스, 신라젠까지도 같이 빠져내려가면서 사실 그룹주라고 보긴 뭐하지만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 자체가 요즘에 같이 움직이는 추세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수하면서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자면 아기성어 관련주들 오늘도 크게 상승합니다. 뭐 BTS다, 제2의 BTS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튜브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37억 뷰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공연만 100회를 북미에서 하고 있다고 하고 이 이야기 한 번 더 할 기회가 된다면 잠시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통령의 정시 확대 언급으로 입시 관련 종목들 다시금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다음 주에는 FOMC 또 월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지금 지표 발표 굉장히 또 많이 될 예정인데 오늘을 잘 넘겨야 또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겠죠. 하나하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081선에서 움직입니다. 크게 하락하거나 오르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0.19%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2089까지 장중 고점 찍었고요. 저점 79. 사실 오늘은 변동폭도 크지 않고 좀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오늘까지 2100선 또 못 넘기면 2100선 다음 주로 또 미뤄야 되는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좀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면 오늘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 개인이 팝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기관은 이번 주 내내 한 2,5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하게 되고요. 외국인은 3,5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은 무려 6,3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누적으로 이번 주 합계입니다. 잡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이번 주에 좀 잘 사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지금 삼성전자 소폭 빠지지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일단은 세타2 엔진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AS 계속 해주기로 했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6천억 원 이상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도 지금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량의 지금 자금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현대차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 5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빠지면서 지금 셀트리온 시총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네이버도 시총 7위까지 빠졌고요. 현대모비스 빠지고 LG화학 올라가는 가운데 LG화학은 30만 원 돌파합니다. 신한지주 조정입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LG생건, 그리고 SK텔레콤, 포스코, KB금융. 특히나 LG생건과 포스코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도 금융주 가운데 좀 강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650선 부근까지 또 밀려 내려옵니다. 652.40,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자, 보시면 658부터 651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은 외국인이 끌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외국인이 좀 강하게 파네요. 726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뭐 1,000억 원 가까이 삽니다. 이대로 하면 2,000억 원을 개인은 넘게 이번 주에 매수하게 되는 거고요. 기관 오늘도 매도하면서 이번 주 내내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물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726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72% 빠지는데 보시면 HLB가 굉장합니다. 진짜 오늘 14.86% 현재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 시초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초가로 본다면 여전히 뭐 40% 이상의 지금 상승이 보이고 있긴 한데 고점 대비해서는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이 엄청나고요. CJENM 보합, 펄어비스가 강한 상승이 나오네요. KMW가 지금 사실 노키아 쪽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노키아가 어제 유럽 시장에서 5G 초반 뭐 여러 가지 비용 처리가 많이 됐다.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게 나오면서 20%가 넘게 급락했는데 KMW 물론 노키아에 납품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급락할 문제가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공시나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바로 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봅니다. 헬릭스미스도 같이 빠집니다. 4.95% 현재 빠지고 있고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슈젤, 메디톡스 빠지는데 슈젤이 메디톡스에 비해서 강하게 빠지고요. 지금 시총은 슈젤이 메디톡스보다 같은 섹터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HLB생명과학도 7%대의 강한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메지온이 잘 버티네요. 그래도 SFA 지금 약보합이고요. 원익 IPS가 2%의 강세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계속해서 70원대 초반 움직입니다. 1173원 60전에 거래됩니다. 실적 시즌이고요. 실적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3분기 영업이익 2,39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했다라고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또 2,100선을 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오늘 금요시장에서 연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포인트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시점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시도는 하는데 시원하게 넘지 못하는 2,100선에 대한 부담감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2,100선에 근접해서 시장을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먼저 삼아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기술적인 부분들입니다. 일단 코스피 주봉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게 첫째로는 직전 고점대에 대한 저항이고요. 두 번째는 중기 저항권으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는 압박들 이런 쪽에서 일단 이 정도가 벗어나기 시작을 해야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좀 시장이 올라오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겠죠. 근데 그런 자신감이 아직 보여주기에는 뭔가 확인할 게 많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 환율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를 다 깨면서 어떻게 보면 달러와의 흐름들이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달러와 약세는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경제도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한 뒤에 하강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반영하는 시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쪽이 이어지겠다는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달러와 약세가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살짝 더 부담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추이를 같이 지켜봤었을 때 특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대 1185원대가 이탈해서 워낙 강세가 뚜렷하게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어떤 현물 매수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나왔을 가능성과 함께 적어도 한 2150선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어떤 자신감을 회복할 만한 흐름들로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확인할 게 더 많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국내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발표됐던 한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3분기에 0.4%대 성장으로 밝혀졌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 2분기 때 기저효과 때문에 1%대 성장.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대인데 아무리 이 4분기 때 성장세가 강화시켜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2%대 성장은 무리가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뭔가 경기 부양과 관련된 총력적인 부분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은 확인이 됐는데 재정정책 중심으로 정부의 경기 인식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벤트죠. 가장 중요한 미중 무역 협상. 일단 1차로는 안도감을 돌렸는데 시장은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죠. 2, 3차 관련돼서 계속 어느 정도 격화되는 모습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합의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살짝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막상 확인하고 싶다는 부분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정치적인 리스크와 관련돼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브렉시트라든가 대일 관계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한 번쯤 시장에서는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기업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보게 되면 대표 종목들, 업종의 대장주들은 일단 실적이 속속 들여 발표가 되는 흐름들인데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나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일단 기준으로 봤었을 때 눈높이는 한 1년 전부터 빠르게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하지 않았을까로 차츰씩 분위기는 어느 정도 안정돼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 낮은 눈높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적이 턴하는 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턴하는 실적 흐름들까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시장이 좀 일단은 관망세에 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2100선을 앞둔 시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라든가 IT 업종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은,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 개선과 관련된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로 남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2100선 중심으로 바로 안착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시 정체전은 하향화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선지수대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한 4분기를 지나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국내 어떤 대표 주자들의 실적들과 동향들을 봤었을 때는 기대감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은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바로 2100선으로 안착하기는 힘들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 동향을 점검해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9월 관광 통계, 그리고 중국 소비주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작년 이맘때는 굉장히 떠들썩했거든요. 사드 보복 이후에 뭐 어떻게 되고 있다는데 올해는 이게 쏙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관련된 지표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막상 또 종목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계속 또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관광 통계에 관련돼서 9월달 방한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총 145만 명, 한 14% 증가한 수치로 나오면서 양호하죠. 특히 중국이 54만 명으로 24%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솔직히 수치만 보게 되면 사드 배치 이전 수준으로 확연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얘기는 쑥 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또 하나 이제 중대형 인센티브 관련돼서 포상 관광객도 상당히 제주도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2017년도 대비해서 올해 9월까지 보게 되면 거의 6배 이상 늘어나는 수치를 봤었을 때 기대감은 높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인가요? 또 인천으로 8,000명 정도가 입국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된 영향력은 희석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일본 쪽에서의 변화들,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일본도 많이 안 오고 우리도 안 간다라는 관점들인데 증가율이 한 두 자리 숫자대에서 1.3% 증가대로 확연히 떨어졌고요. 내국인 출국자 수도 보면은 한 8% 가까이 감소하면서 뭐 소비 심리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일본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거의 한 58% 주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국 증감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수기 시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2012년 1월 달부터 계산해 보게 되면 처음으로 역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바운드 관련된 쪽에 항공 여행 쪽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면세점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매출은 잘 나옵니다.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9월달 같은 경우 매출액이 2조 2천억을 찍었던 상황들인데 역대 최대치죠. 그래서 올해 들어만 세 번째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들인데 중국 국경절 특히 광군제, 특히 그 면세점 매출은 다이공이 거의 60-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광군제를 앞두고 다이공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관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익성이 우려가 되겠죠. 지금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시내 면세점이 계속 증가가 되면서 경쟁이 심해졌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송객 수수료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만 하더라도 1조 3천억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이공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익성이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은 한 1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순이익은 1%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장사를 어떤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즉 많이 남기고 못 판다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약간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이 못 따른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수출 회복에 대한 기지개까지 같이 이어진다라는 쪽의 시각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까지는 수출이 부진했는데 9월 달까지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본이 안 오는 대신에 수출은 잘 된다는 관점 쪽에서 26% 이상 늘어나고요. 미국도 5% 이상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화장품 수출의 어떤 작년 동기 대비 어떤 증감률을 보게 되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870억 대를 넘기면서 작년 동기 대비 14% 오를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일단 화장품 관련돼서 어떤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변화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줄을 세워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화장품 쪽이 가장 먼저 어떤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 항공, 여행주 이런 쪽의 순서로 어떤 중국 소비주에 대한 시각들로 챙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 광군제와 관련된 쪽에서 11월 달이 가장 큰 성수기다라고 하게 되면 비수기를 앞둔 또 전략들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동향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 부분도 광군제 이후에 그 공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진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8시 2분 속보치로 발표가 됐는데 좀 많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쇼크가 오긴 왔었던 것 같아요. 0.4% 전분기 대비 상승인데 그러니까 2%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맞습니다. 예.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굉장히 쇼크였죠. 마이너스 0.4 그리고 2분기가 이제 1%대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상반기는 워낙 재정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저 효과가 좀 있었고, 그런데 3분기가 과연 어느 정도 성적표를 유지해야 되느냐, 0.6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그래도 하느니 얘기했던 2.2는 아니더라도 2% 선은 간신히 좀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좀 뭐 충격적이죠.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0%, 0.4%니까 제자리 걸음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4분기에는 적어도 1% 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다, 녹록치 않다라고 뭐 이절하는 총재까지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급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배경이 뭐냐? 사실은 투자예요. 투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내수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고, 뭐 세금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안 팔려요. 자동차 아마 현대차가 차값의 10% 이하에 준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창사 이래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고요. 왜냐하면 무이자 할부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값의 10%를 깎아주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할 정도로 기업들이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차는 이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죠, 연말까지. 자, 이런 이제 내수가 좋지 않고 민간 소비가 좋지 않고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건 정부의 이런 재정이 이게 좀 미랄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기업들의 투자와 개인들의 소비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단절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고, 지금 재정 집행률을 보니까 미리 너무 많이 땡겼었어요. 8월 달까지 거의 80% 가까이 이미 재정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2달 반 가량을 지금 20%로 버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은도 이제 고해성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 성장이 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외 여건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도 없고요. 물론 뭐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정부는 최악의 경우 내년 재정까지도 일부러 땡겨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치상 2%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조삼모사라는 거죠. 조삼모사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을 투입해서 성장률을 일으키는 건 한때 우리가 이제 링거나 수혈 맞는 거 반짝 회복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체력이 회복되지가 않는 굉장히 오랫동안 긴 잠재적인 L자형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3%대 성장률 달성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대목입니다. 문제가 잠재 성장률을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한 2.78% 잡잖아요. 근데 이게 2025년 되면은 잠재 성장률 전망치도 2%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결국에는 L자형이 오는 걸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예.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폐기해서 옛날처럼 대기업의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소득세 더 낮춰주고 이러면 경기가 좋아질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수치가. 그러나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미국 사례에서도 보고 있고 미국이 지금 법인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성장률이 높았었는데 지금 경기가 둔화되니까 마찬가지로 미국도 올해는 2% 성장입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보면 지금 구조적으로 좀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했던 산업은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선업, 자동차업, 뭐 석유화학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중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낸 시장이 아니라는 거고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인구가 지금 2명이 결혼해서 1명이 채 낳지 않고 있는데 그 빠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의 과실은 따먹고 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계속 이 선진국과 이제 개발도상국의 그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과거처럼 획기적으로 세금을 깎아줘서 경기가 좋아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개도국 선진국 말씀해 주신 김에 뭐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도국 지위 이제 포기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었나 봐요. 뭐 증시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좀 가슴에 와닿는 게 개도국이 밑에 쪽에 있고 여기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다리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갑질하고 있는 겁니다. 멕시코, 뭐 대한민국 지금 계속 꼽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내년 11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예. 재선되기 위해서 판벨트, 자기 지지벨트한테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 농산물 수출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도 저렇게 관세까지 보복을 하면서 보복 간소를 매겨가면서도 중국이 꼬리를 내려라.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면 우린 80조 원 상당 받아주겠다. 근데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언제 얼마나? 이건 얘기 없이 그냥 정말로 1단계 무의미하게 스몰딜, 미니딜로 갖고 갔는데 예. 그걸 가장 정확하게 캐치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가서 이제 지난 7월이었죠. 7월부터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 수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걸 받아오잖아요. 물론 자국에서는 아니 왜 중국이 벌여놓은 일을 일본이 뒤치다가를 해야 되느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일본은 일단 노리는 게 있었어요. 일본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자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관세 없이 판매가 됐으면 예. 이거는 트럼프가 오케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일본, 한국, EU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 관세를 추가로 매길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서에선 뺐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하고 농산물하고 어떤 게 더 크냐?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자동차가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월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트윗으로 쏩니다. 당시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갑질 시작한 거예요. 야 그러면 WTO 내에서 지금 농업 부분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9개 나라가 있는데 손꼽아서 예. 몇 개 나라를 꼽아가지고 야 이들은 지금 보니까 야 이건 선진국들이잖아. 그렇죠. OECD 회원국이고 G20 국가이고 통상도 많고 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개도국지 90일이나 없애버리겠어. WTO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국제법을 자기 마음대로 없앤대요. 바꾸겠다는 네. 거예요. 그게 지금 90일이 디데이가 엊그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월 23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손든 국가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싱가포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 그러면 저희는 개도국지 포기할 테니 선진국처럼 관세 부과하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제 공개하고 이러겠다는 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전업적이고 기업용이고 대농인 미국산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넓잖아요. 땅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TO 내에서도 이런 부분만을 얘기하는 도하 어젠다 개발이라고 있어요. 이게 되면 뭐 브라질, 싱가포르이 여기는 뭐 개발도상국입니다. 선진국입니다. 예. 선진국이지만 농업이라는 건 자국 산업의 특이한 보호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돼 있던 것을 트럼프가 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깼기 때문에 상당한 굉장히 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지금 농업의 자급도가 쌀을 제하고 거의 많이 굉장히 그렇죠.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우리는 FTA를 가장 많이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수출 때문에 했지만 늘 피해보는 건 농업 농업이죠.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했던 얘기가 농업 직불금 주겠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경쟁력이 높아졌습니까? 점점 비농이 되고 있고요. 점점 이게 정말 정부의 직불금에 의존하는 형태로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뭐 특별위원회 설치해서 예산을 더 늘리고 예.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하겠다. 이게 다 돈이 드는 것들이에요. 더 많이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사실 뭐 일각에선 그래요. 95년도부터 유지된 것도 신기하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3만 불인데. 근데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업 부분은 자국의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기 3개 입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있고 우리 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막 유기농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정부는 지금 어떤 좀 대책이 나와야 이게 좀 해결이 될지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요. 똑같아요. FTA 당시에 이제 피해봤던 분들의 예. 이제 대책과 거의 비슷합니다. 뭐 직불제 도입을 더 이제 강화하고요. 농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요. 농업인데 포괄적이에요, 이거. 농업의 예산을 더 쓰겠다라는 겁니다. 전체 예산을. 예. 이게 다 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문제는. 쓸 때 지금 복지 예산도 많은데 계속해서 비중은 줄고 농업에 대한 비중은 줄고 있어요. 예. 쌀 경작하는 면적도 줄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작물로 전환해라 그러다 보니 이 경쟁력은 안 되고 옛날부터 계속해서 우리 근거인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산업은 지켜야 된다. 예. 말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정부의 직불금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굉장히 공허할 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바로 이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좀 없어질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농업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 보전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 좀 고려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1시 전후로 해가지고 12시 1시경에 보도가 됐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 철거 논의 통지문을 보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제는 또 시장에서 대북 관련주가 움직였던 게 북한이랑 미국이랑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괜찮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이러네요. 이틀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23일 날 가서 시찰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금강산에서 남한 자본시설 다 빼라. 보기 싫다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정재정 회장이 소 끌고 가서 그렇죠. 풀어놓은 문제예요. 여기다가 현대아사는 거의 뭐 조원 이상, 1조 원 1조 가까운 이상 투자했어요.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틀 만에 다시 시설 다 철거하래요. 아니 호텔, 리조트, 골프장 이걸 그냥 가져와요? 이 조립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 대책이 안 셀 뿐만이 아니라 이 취지는 그거예요. 10몇 년 동안 지금 사실은 이제 2008년이었나요? 박광재 씨 피살 9년이었나요? 예. 이제 박광재 씨 피살 사건 때문에 이제 거의 중단돼 있기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발 양보해서 지금 사실은 관광객 가고 있어요. 90%가 중국인이고요. 예. 나머지 미국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가고 있는데 저렇게 허름돼 있는 남한 시설을 그대로 놔둘 경우 안 되겠다. 저걸 다 자기네 걸로 이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북 제재가 하나도 풀리지 않다 보니까 그쵸. 이 캐시카우 달러 박스가 될 수 만한 게 관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는 30년 동안 이 지금 금강산뿐만이 아니라 개성공단까지도 예. 거기 임대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설을 다 철거해가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종로에 가서 뺨 맞고 여기저기 치이고 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웃긴 건 자기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자력으로 인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남한 관광객이 오는 걸 환영하겠다는 겁니다. 와서 돈 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천방지축을 하니까 아베는 그걸 우리 쪽으로,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뭐 워낙에 돌발 행동, 도출 행동은 그쵸. 뭐 예전부터도 이제 많이 유명했었고, 했죠. 네. 특히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제 한 발 더 나간 건 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현대아산과의 이제 계약을 성사시켰고, 예. 이제 해마다 거의 뭐 몇천억 이상의 돈을 불어왔던 캐시카우였다는 겁니다. 그걸 또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과연 일부 전문가들의 예견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돌발 행동이 과연 미국의 어떤 겨냥에서 미국의 입장, 압박 효과를 예. 내려고 하는 건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그게 발표할 게 뭔지가 지금 그래서 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여기가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아산그룹은 1조 원 이상 들어가 있어요. 아난티도 이쪽에 지금 시설물 골프장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몰수가 되거나 동결이 돼버리면 파급 꽤 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한 120여 개가 돼요. 네. 그래서 만약 재개가 된다면 거의 99%가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쵸, 힘들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만에 하나 일방적으로 북한이 어떤 남한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거나 시설 처리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남한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자기 신뢰를 잃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돈이 없어요. 누가 들어가요, 근데? 투자 거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네. 해외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데, 그런 경제 자유구역을 만들어 놓고 금강산 개발한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해외 자본을 유치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동결시켜 버리거나 그 지역에 쌍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강행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좋은 지렛대가 아니에요. 근데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예, 정말로 무슨 생각인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굉장히 약간 뜬금포다, 요즘 말로 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나온 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여를 했고요. 국빈 대접을 잘 받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사이도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친서를 외교 결례라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친서를 줬는데 읽지를 않고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제징용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베 총리는. 일단 그 특사 카드로 이낙연 총리를 보낸 건 굉장히 잘했다.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 통이고, 예. 뭐 한국어 없이 영어 없이 일본으로 일왕과 그리고 아베 총리와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 독대할 수 있는 분이어서 좋았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뭔가 어떤 모멘텀이 마련되길 기대했지만, 그러나 아베는 아베다. 아베는 원래 얘기했어요. 한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이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지 않는 한 예. 만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친서를 보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니네가 이제 조금만 이제 대화를 하자라는 그런 뉘앙스의 그쵸. 제스처입니다. 그 제스처마도 차단했다라는 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기 이전까지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일본의 일부 지방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의 타격을 받고 있고,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매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이고 그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베가 절대로 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론은 아베가 아베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까지 오늘 하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 얘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이어가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